2015년 통계에 따르면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가 35.5%나 되고요. 30대 미혼 여성 비율도 5년 만에 7.7%가 증가했다 그래요. 네, 이처럼 결혼을 하고도 자녀를 갖지 않는 딩크족이나 미혼 여성들이 늘면서 함께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성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여성 생식기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부인과 고석동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성의 자궁하면 탄생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기관이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의 일부이다 보니까 건강 상태를 알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한 달에 한 번 겪는 생리통을 통해서 우리 자궁 건강을 확인해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규칙한 출혈이나 이렇게 심각한 생리통은 자궁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부인과에 오는 많은 환자 중에서도요, 이런 그 생리불순하고 생리통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물론 생리통이 있고 생리불순이 있다고 모든 게 다 어떤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본인 몸에 이상 신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이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10대 청소년기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어떤 자궁이나 난소의 병변보다는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르몬의 어떤 이상 분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 하는 거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게 되면은 자궁이 심하게 수축이 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심한 생리통과 생리불순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10대에서 오는 거는 주로 이 호르몬의 어떤 과도 분비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또 한편은 20대나 30대 같은 이런 그 가임기 여성에서는 가장 많은 증상은 이제 자궁 내막 증켜가지고 이 생리혈이 밑으로 다 못 나오고 일부가 복막으로 들어가서 주로 이렇게 자궁 주위의 조직을 침착시켜가지고 이 심한 생리통을 야기하고 또 일부는 임신이 잘 안 되는 난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또 일부는 이제 병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자궁이나 난소인데요. 이 자궁에 병변이 있는 경우는 주로 이 자궁에 생기는 자궁 근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흔히 있죠, 그죠? 예, 그런 경우. 혹은 자궁벽이 두꺼워져 있는 자궁 선근종, 혹은 이 자궁 내막에 생기는 용종 이런 것들이 이 자궁에 생기는 병변으로서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심한 생리통이나 혹은 생리불순을 야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생리통은 무조건 참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면 생리통도 같이.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만약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병변을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춘기에 오는 이런 그 병변이 없이 오는 이 생리통인 경우에는 이 과도한 프로스타글란딘 하는 호르몬의 분비 때문에 오기 때문에 생리 직전에 이 호르몬을 이렇게 차단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 약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이런 증상들이 호전되고 또 일반 생활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성의 생리통으로 여러 가지 질환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중국의 한 산부인과에서 네네. 남성들에게 생리통을 경험하게 하는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래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아내와 여자친구 예민해진 성격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우리 남성분들 네. 대수롭지 않게 참가했지만 결과는 굉장히 달랐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생리통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는 분도 계시고요. 네. 매달 이 고통을 겪을 아내에게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저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성들이 알지 못하는 여성들의 고통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선택, 자궁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궁 속 물혹이라고 불리는 이 자궁근종, 자궁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가임기 여성들에게 의외로 많이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가요? 예, 그 말씀은 이렇게 맞지는 않는 말씀입니다. 틀린 네.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궁 근종하는 거는 이 자궁에 생기는 일종의 물혹인데요. 네. 우리나라 여성들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가장 고민스럽고 궁금해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물혹이
혹시라도 이렇게 자궁에 생기는 암으로 이렇게 네. 바뀔까 하는 그런 고민인데요. 네. 네네. 자궁 근종이 자궁에 있는 그 암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자궁의 근종하고 자궁의 암이 분간이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자궁 근종이 커진다든지 아니면은 폐경 이후에는 보통 줄어들어야 되는데 폐경 이후에도 계속 커진다든지 아하.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혹시 자궁 근종이 아니고 자궁에 생기는 어떤 악성 종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갑작스런 골반 통증이나 허리 통증, 여성 생식기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여쭤보는데요. 예. 보통 이제 이런 통증이 오면은 디스크 질환을 의심할 것 같은데 여성 질환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있습니다. 네. 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허리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주로 근골격계에 문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젊은 여성이나 혹은 가임기 여성에서 갑자기 하복통이나 혹은 허리 통증이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부인과나 혹은 비뇨기 계통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그냥 이 디스크직하고 이렇게 그냥 둘 것이 아니고요. 네네. 한 번쯤은 이 부인과 질환이나 혹은 비뇨계통의 질환을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신과 출산이 난소암의 발병률을 낮춘다. 모유 수유가 유방암을 이렇게 예방을 예. 한다는 얘기는 좀 들어봤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모유 수유의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물론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모유 수유가 필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거는 여성의 유방암이나 이 난소암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 근거가 뭐냐면요. 이 난소에 암이 생기는 이유가 난소에서 매달 생기는 배란 때문에 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수유 중에는 이런 배란 작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은 난소가 쉴 수 있는 쉬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출산을 많이 한다든지 혹은 출산 후에도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생 빈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에서 흔히 오시는 그 생식기 암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여기 지금 자궁 입구에 생기는 이 자궁 경부암과 네. 그리고 양쪽 난소에 생기는 난소암 그리고 자궁 이 몸통에 생기는 이 자궁 체부암이 네. 여성에서 가장 흔한 3대 여성 생식기 암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름도 생소한 것들이 많네요. 그렇죠? 네. 예. 난소암은 2000년도에는 한 1,300여 명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게 꾸준하게 증가돼 가지고 2014년도 보시면 2,400명 정도.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가장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자궁 체부암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공의 시절이니까 한 20년도 넘었겠죠. 예. 그 시절만 하더라도 자궁 체부암은 굉장히 흔치 않는 그런 암이었는데 네. 2000년대 보시면은 한 720명 정도가 발생하다가 이 최근 통계 보시면 거의 뭐 2,200명, 네. 한 3배 이상 증가된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 자궁 경부암은 후진국 암인 거죠. 후진국암. 네. 예, 주로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이 자궁 경부암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암인데 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중남미에 많이 발생하는 예. 후진국 암이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서서히 이제 감소되고 있고요. 그에 비해 가지고 이 난소암이나 자궁 체부암은 이 서구화된 이 체질과 연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빈도가 증가되는. 예. 이 질병 예측이 참 중요한데요. 네네. 우리가 미리 내 몸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를 안다면 참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상예보도 그런 거죠. 미리 우리가 날씨를 안다면은 그게 대처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그 유전적인 그런 특징을 잘 파악한다면은 내가 어떤 질환에 위험성이 많다 하는 걸 미리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그 질병 예측을 인공지능과 그리고 유전적인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 치료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료 시스템이 현재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미국의 어떤 그 종양 학회에서는 이 전문 암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진단하는 정확도 못지않게 네. 이런 인공지능이
진단하는 암의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거의 90% 예, 이상. 뭐 대장암 같은 경우는 거의 98%, 뭐 방광암도 91%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암종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의료인 못지않은 그런 그 정확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이 전문의의 진료를 도움을 같이 받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런 분야가 지금 의료 분야에서도 지금 인공지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향후에는 아마도 이런 정밀 의료해가지고 유전적인 이상 유무를 이렇게 진단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그리고 예방하고 맞춤 치료가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향후에 아마 한 10년, 20년 내에는 이제는 그 환자의 어떤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그 환자에 맞는 질병 예측과 그리고 질병 예방과 질병 치료가 가능한 그런 미래 의학이 아마 곧 현실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장면은 이제 저희가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네. 환자가 왔을 때에 전문 진료 과목에 있는 교수님뿐만 아니고 정면에 있는 그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환자한테 가장 이상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부인과 그 암 환자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화된 그런 치료 방법을 충분히 환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이분은 정상은 그냥 배가 불편한 환자였습니다. 네네. 나이가 50세였는데요. 난소암은 사실은 다른 그 부인과 암과 다르게 증상이 별로 없어요. 아주 이렇게 보면은 증상들이 일반적인 증상들, 배가 불편하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증상인데 이분도 사실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미 병원에 왔을 때 상당히 진행된 암인 거죠. 여기 보면 임상병기가 3기고 이 난소뿐만 아니고 여러 지금 복막에 이렇게 암들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로 오신 환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 수술 장면 보면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장기에 암세포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CT나 이런 거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대장이나 대막학에서 장을 사고 있는 이런 막에도 암세포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 서로 수술을 다학제로 합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고 여러 대장 분야에서. 항문을 네. 전공하신 교수님하고 같이 수술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병변을 최대한 다 제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다 제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다 제거 후 환자가 회복되게 되면은 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난소암의 정례가 되고요. 그렇군요. 이 자궁경부암인 정례인데 그 당시 62세 된 분인데 질출혈 밑으로 출혈이 있어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몸에 여러 군데에 뼈까지 다 전이된 그런 환자였습니다. 예. 사실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 자궁경부암이 치료가 가능한 암인데 너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도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분은 주로 이제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렇게 했던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자궁경부암 환자였던 그 정례입니다. 네, 자궁경부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한 해 3만 5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요. 그중에 900여 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래요. 네. 자, 자궁경부암의 심각성과 발생 원인을 좀 살펴봐 주시죠. 자궁경부암의 제가 이렇게 발생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혹시 우리 몸에 생기는 암이 몇 가지 좀 될까요? 수십 가지는 넘을 것 같아요. 기관별로 예. 다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네. 수백 가지가 넘는데요.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네. 우리 몸 중에서 이 머리카락하고 손톱, 발톱 제외하고는 어느 부위든 다 생길 수 있는 게 암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많은 암 중에서 아마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암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예. 원인 아는 그 유일한 암 중에 하나가 이 자궁경부암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많은 암 중에서 원인을 아니까 잘 하면은 예방이 가능한 암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자궁경부암이 정확하게만 우리가 원인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만 우리가 예방한다면은 완치가 가능한 암이거든요. 네. 근데 자궁경부암은 사실은 증상이 초기에는 대부분 없어요. 우리가 다른 대부분 암들, 뭐 유암도 그렇고 유방암도 그렇고 증상이 별로 없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자궁경부암도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데 보통 조금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 자궁경부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부정출혈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질분비물이 있다든지 아랫배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그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자궁경부암의 발생 뭐 기전케 가지고 다른 암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인을 잘 모르니까 원인 불명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자궁경부암은 여기 바이러스 감염해 가지고 이 바이러스 하는 거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하는 감염입니다. 네. 이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궁경부에 있는 상피에 변화가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피가 변화가 와가지고 상피 내암으로 바뀌고 이것이 자궁경부암으로 가는. 그래서 정확하게 자궁경부암의 발생 기전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시작해서 상피의 변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상피가 있게 암으로 진행되는 이런 발생 기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자궁경부암의 원인이라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이 균의 감염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네. 그런데 이 감염이 주로 이 성매개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서성교 씨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잘 오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또 이 성교 대상수가 많으면 더 많이 오는 걸로. 성병으로 봐도 되나요? 일종의 성병을 보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성접촉에 의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고 네. 특히 어떤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낮고 흡연을 하는 여성에서 많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예방이 가능한 거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이게 원인을 아는 병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안타깝게도 20대에서 40대 여성들에게 물어봤더니 3명 중 2명이 이 자궁경부암 1차 검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네. 아마 왜 그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궁경부암의 검사 과정 그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찾는 게 좋을지 예.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궁경부암은요, 우리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의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관이 됩니다. 네. 우리 있는 피부처럼 자궁경부도 이렇게 질경하는 이런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쉽게 확인이 되는 그 기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검사를 정확하게 받는다면은 이 자궁경부암이 되기 전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그 어떤 상피의 변화라든지 네. 바이러스의 어떤 감염 정도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최소한 그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을 때가 그런 경우가 오는데요. 그러면 자궁경부암 어떻게 진단하냐면요.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자궁경부에 있는 그 세포가 떨어져 나오는데 네, 차트에 있습니다. 예, 여기 네. 보시면은 이 자궁경부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검사하는 방법인 거죠. 예. 자궁경부는 끊임없이 이렇게 세포가 정식하고 탈락하는데 그 세포를 채취해 가지고 그 세포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이 자궁경부 세포 검사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검사는 이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이 바이러스의 감염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 자궁경부 세포 검사와 그리고 이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대부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검사 방법은 이 자궁경부에서 나오는 세포와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감염 유무를 보는 이 두 가지 검사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성 접촉이 있은 1년 후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보통 이제 18세 이상이면서 성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년 검사해 가지고 3번 연속으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3년에 한 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하는 그 기간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매년 검사해 가지고 음성이 나온다면은 뭐 2, 3년에 한 번 정도 검사하더라도 네네.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자궁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 경우에 말이죠. 자신보다 가족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까 걱정을 해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자궁암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은데, 자,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많은 아직 그 여성분들이 이 자궁경부암이 완치가 가능한 암인데요. 네네. 암이라 하면은 질에 겁을 드시고 네. 그렇죠. 치료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자궁경부암은 우리 다른 암종에 비해 가지고 원인도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치료 방법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암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암 전에 발견하면 훨씬 좋겠지만은 암 진단을 받더라도 다른 암종에 비해 가지고는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치료 방법은 보통 자궁경부암 초기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술적인 요법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암
주위에 있는 세포를 다 제거하는 걸로 하는데요. 좀 진행된 암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방사선 치료나 항암제가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 가지고 방사선 항암요법을 사용한다면은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예후가 좋은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